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시험 치르시느라고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또 한국사 문제가 좀 어렵죠. 어려워서 여러분들 아마 좀 낙담하시거나 이런 분들도 많을 텐데, 뭐 항상 그렇다고 해서 시험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요. 이번 시험은 좀 어렵게 냈습니다. 그러니까 표현도 좀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 많고, 또 제시문이나 또 선택지 중에서도 좀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 좀 많이 나오고요. 지문도 좀 길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굉장히 어렵게 느끼셨을 것 같고요. 아마 본인 성적에 비해서 좀 많이 점수가 하락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적게는 한 5점에서 10점, 많게는 한 15점에서 20점까지도 좀 떨어진 학생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너무 그래도 낙담하지 마시고 남은 시간에 또 정리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좀 새로운 개념들 나온 것들은 추가적으로 내가 공부한다 이런 생각으로 마음 편하게 갖고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자, 어쨌든 점수는 또 잘 맞아야 또 기분이 좋은 거니까 앞으로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해설을 해볼게요. 자, 이 문제는 굉장히 이제 쉬운 문제죠. 이건 난이도가 이제 하에 속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청동기 시대 바로 줬어요. 주고, 청동기 시대 돌로 묻은 고인돌 주고, 미송리식 토기 물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우리가 고민할 게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더 설명할 게 없는데, 단지 이제 용호동 유적 같은 것들을 잘 못 볼 수 있어요. 용호동 유적은 구석기 유적입니다. 구석기 유적이고, 대전 광역시 쪽에 있는 건데요. 자, 불된 자리가 있어. 그죠? 왜냐면 구석시대부터 불을 사용했으니까. 자, 막집 거주하죠. 그 다음에 이제 농경과 목축은 뭐가 돼요? 이건 신석기가 되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구석기고 이건 신석기가 되니까 청동기에 해당하는 게 1번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결하시면 돼요. 이 문제는 쉬운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인데, 자, 이건 태학을 설립했다 그랬으니까 여러분들 아마 소수리망이 나올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평양 옮겼고 계로왕 죽였으니까 장수왕이 나오겠죠. 그럼 소수림왕과 장수왕의 사이가 아닌 것을 찾아라 그랬어요. 그러면 후연을 격파했다, 숙신을 정복을 했다, 외병을 대파했다. 이게 전부 다 광개토대왕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 사이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쵸? 근데 모영황의 공격을 받았다. 이 사람을 좀 모를 수 있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꼭 얘기합니다만, 이 사람이 이제 전현의 왕이에요. 전현. 그러면 이제 전현의 침략과, 그쵸?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근초광의 침략을 받아서 이제 전사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게 고국원왕이죠. 그쵸? 그럼 고국원왕은 소수림왕 전이니까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영황이라는 사람이 있고, 또 가끔 나오는 게 모영외 같은 사람은 이제 그 미천왕 때 고구려왕 싸웠던 그 전현의 시조죠. 시조, 그 사람은.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자, 이 문제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제 이 문제가 조금 상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옷과 머리에 쓰는 관은 고려의 풍속을 유지하고 바꿀 필요가 없다. 압록강 둔전과 군대는 가을에 철수한다. 몽고의 자원에 머문 사람들은 조사하여 모두 돌려보낸다. 이렇게 했죠. 자, 요게 이제 뭐냐면 세조가 그 당시 원의 세조잖아요. 그쵸? 세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면 쿠빌라이예요. 쿠빌라이 칸인데, 자, 이 사람이 이제 황제로 즉위하고 나서 이제 다시가 원나라로 이름을 바꾸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한테 지금 주는 거냐면 충렬왕한테 주는 글이에요. 이걸 이제 어려운 말로 세조구제라고 하는데, 이 세조구제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불개토풍이라 그래서 고려의 풍속을 유지시켜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건 제가 수업 시간에 이제 간혹 지나가는 얘기로 하는데, 이 쿠빌라이가 이제 황제로 즉위하기 전에 사실은 자기 동생하고 이제 경쟁 관계였거든요. 근데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고종의 아들 원종이 이제 황복문서를 가지고 몽골에 가서 쿠빌라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쿠빌라이에게 그걸 전달해주고, 쿠빌라이가 자신이 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징조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이미 고려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갖고 있었어요. 특히 원종과는 굉장히 관계가 좋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이 실제로 1271년에 쿠빌라이가 세조로 즉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충렬왕한테 준 것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고려의 풍속을 유지시키고 고려를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러면 다 보시면 나머지는 전부 다 원간섭기의 상황이 되죠. 충렬왕 정동행성을 설치한 게 1280년 정도 되니까, 그다음에 2차 여몽연합군도 역시 충렬왕이죠. 이거는 정동행성 설치하고 나서 가는 거니까 그 이유가 되겠고, 그 다음에 사리먼을 설치한 거는 충설왕이니까 당연히 이제 그 이유가 되겠죠. 그러면 자, 이 약속 이후에 일어난 일이 아닌 것은 뭐가 됩니까? 바로 쌍성총관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쌍성총관부는 우리가 대몽 항쟁기에 설치된 거죠.
그렇죠? 대몽 항쟁기에 설치됐기 때문에 답이 3번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원간섭기죠. 그러니까 세조 이후, 이 글 이후가 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예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 해설을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족보 안동검시 성하보가 요즘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성종 시기에 남겨진 이제 족보입니다. 안동검시 성하보 성종 때의 족보다. 그럼 이게 조선 전기가 하다는 거죠. 조선 전기. 그렇죠? 조선 전기고 이게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 중에 가장 오래된 족보예요. 자, 그러면 윤회봉사와 외손봉사 등이 행해졌다. 자, 이게 뭡니까? 남자와 여자가 돌아가면서 제사를 모실 수 있고, 외손봉사는 뭐예요? 그 외가 쪽으로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자 쪽 집으로도 계속 제사를 모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친손자가 아니라 외손자도 모실 수 있는 거고, 사위가 모실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거거든요. 그 윤회봉사, 외손봉사가 행해졌다고 하는 것은 바로 고려시대나 조선 초기에 남녀의 차별이 없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족보에 아들을 먼저 기록합니다. 원래는 이제 남녀를 구별하지 않고 태어난 순서대로 기록했는데, 자손이 없으면 무후라 하고 양자를 널리 받아들였다. 양자를 받아들여서 제사를 지내게 하는 것도 조선 후기죠. 그 전까지는 어땠어요? 여자가 제사를 모시면 됩니다. 윤회봉사니까. 남자는 대개 결혼 후에 바로 친가에서 거주했다. 그렇지 않죠. 조선 초기까지만 해도 결혼을 하면 남귀 여가혼이라 그래서 남자가 여자 쪽 집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고, 이게 점차적으로 남자 집에서 거주하는, 그러니까 친형, 그렇죠? 친형, 친형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시집살이, 뭐, 그쵸? 이런 개념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남자 쪽 집에서 여자가 살게 되는 겁니다. 그죠? 결혼식만 여자 쪽 집에서 하고 남자 쪽 집으로 가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언제냐면 조선 후기 상황이에요. 그럼 조선 전기 상황은 지금 1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안동검시 성하보를 모른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 선택지를 보면 이 3대 1로 딱 나눠지는 선택지거든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센스를 발휘해서라도 풀어보셔야 되고요. 이건 지금 올해만 해도 계속 나오고 있는 주제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존재하는 가장 오래된 족보구나 라는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렇죠? 참고로 성종 때 1476년경에 기록된 족보라고 합니다. 요거 말고 이제 문화류씨 족보들이 좀 있죠. 그렇죠? 문화류씨 족보들도 좀 있는데, 자, 그런 것도 제가 해설지에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적어놨으니까 일단 이거는 큰 추세만 여러분들 알고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5번 문제죠. 자, 왕 7년 5월에 왕이 하교하여 문무 관료존을 차등있게 지급하였다 등등 보니까 이거는 통일신라의 신문왕이라는 사실을 아마 다 아실 것 같고요. 그럼 독서상품가는 언제예요? 이거 원성왕이니까 아닐 것이고, 이거는 누구죠? 성덕왕이죠. 그럼 답은 3번이 되겠고, 자, 주군현의 명칭을 중국식으로 한자식으로 바꾼 사람은 경덕왕이 되겠죠. 통일신라에서는. 자, 그럼 이건 뭐 쉬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 아니고요. 자, 6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쉬워요. 일단 읍차와 신지를 줬어요. 그러면 일단 사만이죠. 사만의 군장이니까. 그죠? 거기다 이제 이런 거 면포 만들고 뭐 누에를 치기를 할 수 있고, 물론 누에치기나 이런 건 동해 지역도 하긴 하지만 이건 신지와 읍차라는 군장명을 줬기 때문에 사만이라고 보시면, 자, 이거는 뭐예요? 일책 12법은 이거는 부여나 고구려 쪽에 있는 것이고, 자, 부경이라는 창고가 있는 건 어디죠? 고구려죠. 자, 당군가하마 반아피는 동해의 특산물이기 때문에 답은 4번입니다. 자, 이거는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이건 이제 난이도 하에 속하는 문제예요. 이건 틀리면 안 되는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이 문제가 제가 봤을 때는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느꼈을 만한 문제입니다. 이것도 상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일단 이거는 원간섭기를 줬어요. 원간섭기를 주고, 이거는 응박 얘기를 줬었고, 이거는 지금 뭐다? 재혼을 한 것을 보여주죠. 그쵸?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뭐냐면 명학소의 난이니까 이게 이제 무신직권기죠. 그쵸? 그것도 공주 명학소에 나오면 이제 정중부식이거든요. 초창기, 무신직권기 중에서도 초창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고려 후기냐 고려 중기냐 이런 부분이 좀 헷갈릴 수가 있고, 그럼 이 문제는 이 시기니까 그냥 전반적으로 고려 후기로 문제를 보고 풀어야 되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자, 일단 1번은 확실히 여기도 승격된 부분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자, 보세요. 향리 이하의 층도 문무관으로 신분 상승할 수 있게 되는 게 고려 후기에 향리층에서도 그런 계열이 이제 무신직권기로는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신진사대부가 되는 것이고, 이건 괜찮거든요.
그러면 여성의 재혼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를 고르려다 보니 여기서 지금 보니까 왕인의 주군의 충선왕의 비가 되었다니까 재혼한 얘기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럼 재혼이 원래 또 고려시대는 일반화됐으니까 재혼이 허용되니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답을 2번으로 하려다 보니 4번도 걸리는 거죠. 왜냐하면 충선왕 때 이후에도 왕실에 종례혼이 널리 행해졌다 그랬는데 충선왕이 뭐를 정하냐면 재상지종이라 그래서 15개 가문을 왕실과 혼인할 수 있는 집안으로 정해버리죠. 그러면 이거는 이 재상지종을 정한 것은 뭐다? 종례혼을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왕족끼리 결혼하는 걸 줄이려고 귀족 가문과 결혼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려 후기의 상황에서는 충선왕 때 종례혼이 널리 행해졌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제 이 부분은 뭐냐면 고려는 재혼이 허용이 되지만 고려 말 조선 초에 성리학적인 이제 관습이 좀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여성의 재혼을 좀 규제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재혼 자체가 금지된 건 아니지만 재혼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많아지고 그것이 조선이 건국된 이후에 아예 법제화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상황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다더라도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학생들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그래서 꼭 틀리고 맞고를 떠나서 이런 문제가 껴있으면 시간을 많이 잡아먹죠.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힘들게 하는 문제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도 학생들이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사실은 이거는 윤집의 상소니까 주화론, 즉 주화론이 있고 우리가 정묘호란 이후에 전쟁을 주장하는 주전론 또는 다른 말로 척파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두 가지 중에서 지금 주전론 쪽에 속하는 거죠. 근데 이런 주장이 왜 나옵니까? 우리가 정묘호란 때는 형제의 맹약을 맺었죠. 그러다가 이제 얘네가 군신관계를 요구하니까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고 결국은 삼전도에서 치욕적인 좀 굴욕적인 항복을 맺으면서 군신관계를 맺는 거죠. 맞죠? 그리고 소현세자 등도 인질로 끌려가는 거죠.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이니까 여기 보세요. 조선은 청과 굴욕적인 형제의 맹약을 맺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형제 맹약은 이미 정묘호란 때 맺은 것이고 이때 문제는 군신관계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속아가지고 이걸 답을 못 찾는 거예요. 그죠? 그럼 나머지 소현세자는 인질로 끌려갔죠. 소현세자는 청나라에서 그죠? 선교사들을 워낙 많이 만나요. 그게 서인들의 미움을 사서 결국은 왕이 되기 전에 의문의 죽음을 당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복수설치라는 건 북벌을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수를 하고 명에 대한 복수를 하고 우리의 치욕을 씻겠다라는 거니까. 그리고 숭정처사나 대명거사라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이렇게 나라가 인조대왕께서 굴욕적인 항복을 하고 우리가 신하된 자로서 이런 걸 못 막았는데 내가 어떻게 나라의 녹을 먹을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은둔하는 사람들. 현실 정치에 참여하지 않고 은둔 생활하는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대명거사나 숭정처사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하고 4번 쪽에 좀 잘 못 듣는 개념들이 있어서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엔 난이도를 제가 중에서 학생들에 따라서 상으로 느낄 수 있는 정도의 문제라고 분류를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인데요. 자, 이 문제도 좀 논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보통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라는 건 60년대 인구 표어고요.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고 하는 것도 1970년대 구호입니다. 잘 키운 딸 하나, 10아들 안 부럽다라고 하는 것은 80년대 구호인데 자체가 생소하죠. 이걸 처음 봤다는 학생들도 많더라고요. 자, 그런데다가 지금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게 지금 국가기록원의 기록에 보면 잘 키운 딸 하나 10아들 안 부럽다라는 게 70년대 인구 표로 나와 있기도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좀 논란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건 60년대, 70년대, 80년대로 보고요. 그렇다면 답은 다 맞아야 돼요. 왜냐하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62년부터 시작이 됐고 5.1 쇼크, 2차 5.1 쇼크면 1978년에서 79년 사이가 되기 때문이고 저유가 저달러 정도는 1986년 전후의 상황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답이 기역, 니은, 디귿이 다 맞는 것이 되는 건데 자, 이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을 70년도 표로 본다면 논란이 될 수 있어서 이거는 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건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안 된다면 1번이 답이 되는 거고 그럼 모두 정답 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복수 정답을 인정하든지 해야 되는 부분인데 요런 게 조금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근거는 국가기록원 지금도 여러분 인터넷 이게
검색해보면 국가 기록원 기록으로 그렇게 나와서 논란이 될 수 있는데, 그거는 조금 더 사료상으로 들어가면 자료상으로 들어가면 해결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본다는 거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민족주의적 세력에 대해서 그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성질을 분명히 인식함과 동시에 과정상의 동맹적 성질도 충분히 승인하여 그것이 타락되지 않는 한 제휴해야 한다. 이거는 너무너무 유명한 제시문이죠. 이거는 정우의 선언입니다. 자, 이것 때문에 신간회가 창립이 되는 것이죠. 그럼 신간에 관한 문제를 묻는 거니까 일단 원산 노동자 총파업 지원하고 조선인 본위의 교육제를 주장한 건 맞아요. 그렇죠? 근데 민중의 직접 폭력혁명으로 강도 일본을 무너뜨리는 목표, 이거는 이제 의열단이죠. 의열단이고 신채호 선생이 써줬던 조선 혁명 선언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맹퇴치나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이제 실력양성운동이거든요. 실력양성운동은 이건 특히 이 두 가지는요. 문맹퇴치 운동은 주로 어디서 합니까? 언론사에서 많이 하죠. 조선일보의 문자보급운동이나 동아일보의 분화로드 운동이 있고,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이제 조선 밀립대학 기성회가 20년대 초반에 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실력양성운동은 민족주의결이 하는 거고, 이 안에서 자치론이 증가하고, 그래서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사회주의랑 연대한 게 신간회라서 신간회가 이걸 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자, 민족 자본의 육성을 위해서 자급자족 토산물 애용 등을 주장했다. 이거는 뭐예요? 물산장려 운동. 역시 이것도 실력양성 운동입니다. 20년대 초반이죠. 그래서 이게 평양에서 시작돼서 이제 전국으로 확산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도 신간회랑은 관련이 없겠죠. 이 두 가지는 신간회 창립 이전에 끝난 거고요. 문맹퇴치 운동은 물론 29년 또는 31년 분화로드 운동 이후로 신간회랑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신간회가 이것을 주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됐죠? 그럼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 이 왕을 묻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 자, 이 왕은 세종이에요. 자,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이런 거죠. 주연의 노동을 방문하여, 그죠? 농부들을 방문하여 그 땅에서 몸서 시험한 결과를 자세히 듣게 하시었다. 또 정초에게 명하시어 이러한 걸 했다. 그럼 이게 뭐냐면 농사직설이거든요. 그쵸? 그럼 세종이에요. 그럼 세종의 의서를 보시면, 의방유치, 향약, 채취, 원령, 향약, 집성방이 다 세종입니다. 이것도 사실 제시문 안 봐도 풀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지금 T잖아요. 이게 조선 태조 때 만들어진 의서입니다. 전해지진 않지만. 그래서 요거는 처음 봤어요. 처음 본 학생 많습니다. 향약, 재생, 집성은 잘 안 가르치는 거니까. 하지만 문제를 푸는 기술이 좀 있다면 이거 해결 가능한 문제입니다. 너무 이거 보고 바짝 얼어갖고 문제까지 망쳐버리면 안 되는 거죠. 아셨죠? 그렇게 해결하시면 돼요. 12번 문제입니다. 자, 발해에서 일어난 일을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 자, 장문유가 당의 산둥지방 등주를 공격했다. 이건 누구예요? 이건 무왕입니다. 자, 수도를 중경 현덕부에서 북쪽의 상경 용천부로 옮겼다. 문왕이죠. 그 다음에 발해궁왕으로 봉해졌다. 자, 발해군왕이었던 건 대조영이고요. 발해국왕으로 봉해진 것은 역시 문왕입니다. 자, 건응이라는 연호를 사용한 것은 설왕이죠. 그럼 문제는, 이 문제도 왜 어렵냐면 이것도 약간 상급으로 제가 하겠는데, 왜냐하면 기역하고 리을은 배치가 돼요. 그쵸? 앞뒤로 있는 거 이건 배치가 됩니다. 그럼 니은하고 디귿 부분에서 이걸 어떻게 배치해야 하는가가 좀 문제가 되는 거죠. 그쵸? 요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게 빨라요. 상경 용천부로 수도를 옮긴 게 좀 빠르고 요게 좀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연도까지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번 기회에 요거 다음에 요게 될 거네. 이게 755년 정도 되고 이게 762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답이 되는데 이것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번 기회에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다음 13번 문제. 이거는 굉장히 쉬운 문제죠. 그렇죠? 남북 기본합의서는 누구다? 노태우 정권. 1991년이니까 전혀 상관이 없다. 그죠? 정답 2번. 이거 뭐 해결할 게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다음에 14번. 자, 이것도 보통 을사늑약을 주면
외교권 박탈에 관한 내용을 주죠. 일본국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서는 어떠한 조약도 맺을 수 없다. 이런 걸 줘야 되는데 그걸 안 주고 그 앞에 조항을 준 거예요. 1조. 그래서 여기서 뭘 보고 하셔야 되냐면 모든 것을 동경의 외무성을 경유하여 한국의 외국과의 관계를 사무감리 지휘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외교관은 어떤 일을 할 때 동경의 외무성을 거친다는 것은 우리가 외교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이어지는 2조의 내용에서 자, 일본국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서는 어떠한 조약도 맺을 수 없다가 따라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을사늑약, 외교권이 박탈됐구나라는 걸 아시면 그럼 문제는 쉽습니다. 을사늑약이 1905년이고 자, 을미의병이 1895년이니까 그 전에 있었던 사실은 2번밖에 없죠. 자, 이거는 이제 언제예요? 1909년에 남한 대토벌 작전 이후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 이건 뭐예요? 전직관료, 평민 출신 등 다양한 계층의 의병을 일으켰다. 자, 이건 언제부터? 이거는 을사의병 때 이게 나오죠. 특히 평민 출신의 의병장 신도성 나오고, 그 다음에 13도 연합의병부대가 결성되었다. 이건 이제 정미의병 때, 정미의병 시기에 서울 13도 창의군 만들고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건 다 그 이후에 있는 일이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좀 어렵다고 볼 수가 있는 문제인데요. 좀 뭔가 싹 안 들어와요. 이 문제도. 자, 경작지를 확대하기 위해서 자, 이거는 소장료 면제해 주는 건 맞아요. 개간시에. 그다음에 상업과 수공업 체제 확립하기 위해서 자, 개경의 시전을 만들고 관영 점포를 열었고 소는 생산한 물품을 뭐 일정하게 공물로 납부했는데 여기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개경에 시전이 있고 그다음에 관영 점포가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면 되는데 시전을 만들어 관영 점포를 열었다고 하면 시전이 곧 관영 점포이냐라고 좀 잘못 오해의 소지가 좀 문맥상으로 있어요. 시전 자체는 관영 점포는 아니죠. 국가가 허가를 해주고 뭐 세금을 거두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면 큰 대도시에 관영 상점이 따로 있죠. 근데 이거를 그렇게 읽다 보면 시전이 곧 관영 상점인 것처럼 보이는 문제가 좀 있어서 약간의 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괜찮다고 보시고 그다음 여기서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죠. 20년마다 양전을 실시하였느냐 국초부터. 그렇지 않아요. 이게 20년마다 양전을 실시하라고 하는 내용이 조선시대 되면 경국대전의 법제화가 되긴 합니다. 그런데 고려시대에는 양전이 존재하긴 합니다. 양전이 존재하지만 그것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는 못해요. 특히 국초부터 양전을 하지를 못합니다. 거의 양전에 관한 기록도 거의 없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어려운데 상당히 좀 안 떨어지는 부분이죠. 고려시대 양전 사업만 기억하고 있으면 풀기가 좀 어렵다. 그다음에 전시과에서는 이제 이런 관직의 높이와 인품에 따라서 전시를 지급한 게 맞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인데 조금 약간은 좀 깔끔하지 않은 그런 성격의 문제라서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페이스가 많이 말린 그런 학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회사령이 나왔어요. 10년에 회사령이 나왔고 이게 20년에 폐지되죠. 그 다음 이건 뭐예요? 국가 총동원법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간호 회사령이 맞고요. 20년에 폐지되죠. 그죠? 신고제로. 국가 총동원법 맞는데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이후 태평양 전쟁 자체가 1941년이에요. 국가 총동원법은 37년 중일 전쟁 이후에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립니다. 그 다음에 17번입니다. 자, 이거는요, 원시공단체, 뭐, 노예경제, 그 다음에 아시아적 봉건사회 등등 얘기했으니까, 이게 백남훈 선생의 사회경제사학에 기반을 둔 그런 이론이에요. 이게 뭐에 대응하려고 그런 거예요? 식민사학의 정체성론. 정체성론에서 우리나라에 중세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근대가 없다. 그러니까 백남훈 선생이 우리를 이제 동양적 봉건 사회 얘기하고 그다음에 개양 이후를 뭐 이식자본주의 사회 얘기하면서 그 정체성론을 극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경제 사학이죠. 그럼 순수 학문을 표방하면서 식민주의 사학에 학문적으로 대항하려고 했던 것이 순수 학문이니까 학문적으로만 가면 이게 이제 실증 사학 쪽으로 가야 되고요. 실학에서 자주적 근대 사상과 우리 학문의 주장을 찾으려 한 것은 민족주의 사학 중에서도 우리 정인보 문일평등의 조선학 운동이라고 봐야 되죠. 그럼 답은 3번이고요. 자, 우리 고대사를 중국 민족에 필적하는 강건한 민족 역사를 서술한 것은 이제 우리가 민족주의 사학에서 특히 우리 신채호 선생님, 그죠? 조선 상고사 이런데 잘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사학사 문제 중에서는 쉽게 나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도 좀 제가 보기엔 어렵다고 볼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뭐를 봐야 되냐면
이 보건관이라는 걸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도사라는 개념을 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도교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럼 이제 고려도경은 원래 이 사람은 서긍이라고 고려 인종 때 고려에 왔던 사신이 서긍인데 그 사람이 쓴 거죠. 그 사람이 쓴 고려도경 중에서 지금까지 출제된 것은 주로 뭐였냐면 고려청자의 우수성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고려 인종 시기와 비슷한 그 시기에 도교를 장려하고 특히 복원관, 우리가 이제 예종 때 뭐 배웠어요? 복원궁을 설치했다고 배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보면 아 도교를 이렇게 장려하는 사람, 아 이 사람은 예종이구나. 그렇게 좀 알고 보시면 사실은 간물을 파견한 거, 그쵸? 향부곡 속형 같은 데 보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면 여진정벌을 단행했다. 이게 동북구성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관악을 진행했다. 7제 나오죠? 그럼 1번, 2번, 4번이 전부 다 뭐예요? 이게 예종이라고요, 예종. 그런데 지금 남경건설을 추진했다고 하는 것은 남경 개창도감을 설치한 건 누구죠? 숙종이죠. 그래서 정답이 3번만 달라요. 사실 이것도 제시문을 보고 모르더라도 1, 2, 4번이 예종이라고 묶으면 답을 찾아낼 수 있는 문제죠. 자, 그 다음에 19번입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 농지기억법인 걸 아셔야 돼요. 자, 제정되기는 1949년 6월에 법을 제정을 하고 시행하기로는 50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그럼 이것을 시행하기 이전 상황이죠. 그럼 반민족행위 처벌법의 시효가 원래 이게 50년 이제 48년 9월에 법이 만들어져서 1950년까지 계속 되는 건데 이걸 49년 8월에 이거를 단축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2대 국회의원 선거는 1950년 5월이죠. 그쵸? 50년 5월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기서 뭐 했어요? 무소속이 많이 뽑히고 하니까 이승만이 발췌개헌한 거죠. 그럼 공법 48호에 의한 잉여농산물이 도입되었다 그랬는데 요 협상이 미국과 이제 잉여농산물에 관한 협상이 체결이 된 것이 완전히 1955년에 체결이 되기 때문에 이게 6.25 전쟁 이후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6.25 전쟁이 종전되고 이후에 들어오는 미국의 원조 경제다. 국민방위군 사건은 6.25 전쟁 중이죠. 그래서 이건 1951년에 국민방위군 사건.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정부패로 인한 그런 방위군 사건이고 그 관련자들을 뭐 총살시키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한미 잉여농산물 협정으로 보면 이게 이 정도 한미 잉여농산물 협정. 그래서 이거는 그 이유가 되고요. 그러면 답이 뭐밖에 없다. 1번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국회 프락치 사건이나 반민특위 습격 사건 일으키고 그다음에 반민법의 시효를 단축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결하시면 답이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번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렵다고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조선 후기 도결. 일단 도결이라고 하는 개념부터 모르는 학생이 많더라고요. 도결이라고 하는 건 조선 후기에 그 지역에서 세금이 부과된 것이 부족하잖아요. 인구도 줄어들고 그러면. 그럼 지방관들이 그것을 더 추가로 남아있는 사람한테 거두어서 그것을 착복하고 중앙에 올려보내고 하는 게 도결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조선 정부가 조선 말기에는 뭐 군포에서도 군총제를 실시하거나 그 다음에 한국에서도 한총제를 실시하거나 조세에서도 비총제 같은 지역별로 총액을 정해버리면 그 지역의 인구 감소나 등등등의 이유로 그 총액이 이제 만약에 거둬지지 않잖아요. 그럼 수령들이 그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추가로 더 거두게 됩니다. 그걸 도결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도결의 징수를 폐지하라는 게 조선 후기 밀란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구호입니다. 그러면 자 군역이나 한국 자벽 중에 일부 또는 전부를 토지에 부과하여 화폐로 징수하였다 그랬는데 도결을 전부 다 그 땅에다가 딱 부과해가지고 거기다 다 추가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부족분을 다 거두는 것이고 노비 신공과 결세를 그 해의 작항을 참정하여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도별로 총액을 할당해였느냐 그 얘기는 좀 다르죠. 노비의 신공은 원래 공노비 같은 경우에 이제 국가가 외거노비로 사는 애들한테 신공을 거두는 거고 그죠? 그런 거죠. 근데 그런 건데 여기에서 부세제도인 도결 자체를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할당했느냐는 왜 말이 안 되냐면 이거는 지역별로 되어 있는 세금에서 부족한 부분을 수령이 거두는 것이지 중앙에서 도결까지도 정해주는 건 아니죠.
중앙에서 세금을 정했고 그것이 모자라기 때문에 수령들이 알아서 도교를 거두고 그 도교에는 자신들이 착복할 것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도교를 정한 건 아닙니다. 그거 틀린 것이고. 자, 이거는 여러분 영정법이잖아요. 영정법 이후에 결국 효종 때도 이제 양전척이 통일되는 거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일단 찾으면 무조건 안 돼요. 그래서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 디귿을 무조건 날렸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영정법하고 그다음에 양전척을 통일하는 게 효종 때 양척 동일법이니까 일단은 영정법 이후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영정법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죠? 영정법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 지우시면 일단은 답이 4번밖에 안 남아요. 이 문제는 그나마 이 정도에 빠져나갈 구멍이 있었던 문제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들을 다 총액으로 다 도결로 걷어버리면 신분에 따라서 차별도 없어. 남아있는 사람이 도결을 다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신분에 따라서 세금을 거두고 뭐 안 거두고 이 문제가 아닌 거죠. 자, 그 다음에 수령과 아전이 횡령한 강곡과 민의 토지의 강곡을, 그러니까 자기네가 횡령한 금액을 민의 토지에 부세로 부과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이 부분이 어렵게 되는데, 왜냐하면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도결은 남아있는 사람한테 거둬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다 부가적으로 거둔 거라서 신분에 따라서 차이가 아니라 땅을 가진 자, 뭐 이런 사람들이라면 무조건 거기에 또 부과가 되는 것이 도결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0번까지 해결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좀 설명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해설지를 좀 참조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고 이번 문제 굉장히 어려웠으니까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